네, 각 요일마다 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봅니다. 알짜 뉴스 시간이에요. 오늘은 국제 뉴스 살펴보는 날이죠. 자, 오늘도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그 미하일 고르바초프 옛 소련의 마지막 공산당 예. 서기장이 그렇죠. 91세를 일기로 네. 사망했다는 소식 있는데요. 먼저 좀 네네. 전해주시죠. 말씀 주신 대로 그 옛 소련의 마지막 공산당 서기장으로서 소위 그 페레스트로이카라는 개혁 정책 그리고 또 글라스노스트라는 개방 정책을 통해서 사회주의 관료들의 부패와 국가 체제 내에 축적된 전반적인 모순, 부조리 뭐 이런 것 때문에 기울어져 갔던 옛 소련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 씨가 91세를 일기로 모스크바에서 현지 시간으로 8월 30일에 노환으로 사망했다고 외신들이 이렇게 일제히 전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 고르바초프 서기장에 대해서 물어보기 전에 먼저 또 옛 소련이 어떤 국가였는지 네네.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신다면요. 옛 소련은 그러니까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라는 거의 약자로 1917년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붕괴된 러시아 제국을 이어서 1922년 12월 30일에 건국되었고 1991년 12월 26일까지 69년 동안 존재했던 15개의 공화국으로 구성된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었습니다. 네. 2차 세계대전 중에는 국제사회와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유럽에서는 독일의 나치와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잠시 이렇게 참전했지만 일본 제국주의와도 싸웠습니다. 그 2차 대전 이후에는 자본주의 경제와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 기반한 미국과 서방에 대항해서 사회주의 계획 경제 그리고 또 비민주적인 권위주의 혹은 전체주의에 기반한 사회주의 진영의 맹주로서 냉전 시대를 미국과 함께 양분했던 그런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또 2차 대전의 종식과 함께 해방을 맞은 우리 한국에서는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에 진주한 미국과 함께 북쪽에 진주해서 남북 분단의 배경이 되기도 했었고요. 네, 물론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기습으로 19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3년 동안 계속된 한국 전쟁에서는 중국과 함께 북한의 강력한 후원자로서 우리에게는 크나큰 고통을 주었던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네, 이 말씀을 또 쭉 듣다 네. 보니까 사실 그 유교의 아픔이 있는 우리한테는 소련이라고 하면 참 나쁜 네, 국가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이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였던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1985년에 제6대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됐는데 1990년 3월 15일부터는 새롭게 신설된 대통령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고르바초프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많이 불렸습니다. 그렇군요. 이 고르바초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사실 뭐 국가마다 다 달라요. 좀 많이 맞습니다.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대표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평가 그리고 또 북한을 포함해서 러시아와 중국의 평가가 아주 상반되는데요. 먼저 미국과 동유럽을 포함한 유럽을 보면 핵전쟁의 위기 속에서 전전긍긍했던 지구촌의 냉전 체제를 종식시킨 그런 개혁가로서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독일의 경우를 보면 고르바초프의 옛 소련이 협조하지 않았다면 독일의 통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르켈 전 총리와 숄츠 현 총리가 독일 통일은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의 유산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네. 고르바초프 씨의 사망 소식을 접하면서는 아주 용감한 개혁가라고 그렇게 애도를 했다고 외신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동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사실 1989년 2월부터 폴란드를 시작으로 촉발된 동유럽 국가들의 공산당 정권의 몰락 그리고 자유화 물결이 고르바초프의 소련이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민족주의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고르바초프의 준비되지 못한 개혁과 개방 정책이 소련 내의 15개 공화국들이 각각 독립하도록 촉진했다고 이렇게 보면서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주류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실패한 개혁가 정도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당시 소련처럼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던 중국의 경우에는 고르바초프의 무리한 개혁 개방이 국가 붕괴를 불러왔다고 인식을 하고 네.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중국의 개방
개혁 정책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지 상당히 깊이 고민하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각각 15개 공화국으로 분리 독립된 옛 소련의 해체를 교훈 삼아서 국가 통합을 위해서 소수민족이 우위에 있는 지역, 예를 들면 신장이나 티벳과 같은 지역에 대한 강력한 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공산당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의 속도와 방법으로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정치 개혁에는 조금 소극적이면서 경제가 정치에 종속되는 형태의 방향으로 개혁 개방 정책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도 뭐 이렇게 중국하고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로 보이고요. 네. 한국의 경우는 좀 이렇게 많이 다른데 고르바초프가 88 서울 올림픽에 참가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1990년 한소 수교를 한 장본이기 때문에 상당히 한국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편인데요. 사실 한국의 경우는 박정희 전두환의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노태우 정권기부터는 경제적으로도 한국이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민주화를 실현해 나가는 국제사회에서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이렇게 좀 자리매김해 가는 과정에 좀 이렇게 존재감을 키워가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1988년 서울올림픽이 바로 그 디딤돌을 제공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전까지의 올림픽은 사실 지구촌 냉전 구조가 이렇게 반영돼서 대체로 미국 중심이거나 아니면은 소련 중심의 올림픽으로 이렇게 반쪽짜리 올림픽이 많이 개최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88년에 이르러서는 처음으로 소련과 사회주의 진영이 함께 참여하는 그야말로 온 지구촌이 함께 어우르는 진정한 의미의 지구촌 모두의 축제가 되는 그런 올림픽이 바로 서울올림픽이 되었던 거죠. 네. 그래서 또 그 이듬해에 바로 올림픽 이듬해인 1989년부터는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공산 정권이 연쇄적으로 몰락하기 시작하고 네. 또 90년에는 한국과 소련이 수교를 했고 또 그 같은 해에 10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독일이 또 통일이 네.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서울 올림픽이 중요한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고르바초프가 일조했다고 보고요. 경제 분야에서도 이전에는 지구촌 시장이 자본주의 진영하고 사회주의 진영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반쪽짜리였다면 이제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지구촌 전체가 하나의 시장이 됐고 그에 따라서 자유주의 시장 경제 진영에 이전의 사회주의권의 국가들이 모두 참여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지구촌의 시장이 2배로 커진 그런 효과가 있었고 무역 대상 국가들도 2배로 많아진 셈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촌 전체로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국가들이 함께 큰 번영을 누리기 시작하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지만 국제사회가 그래도 오늘날과 같이 하나의 지구촌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물꼬를 놓은 인물이 물론 어떤 한 인물이 그렇게 했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그렇게 물꼬를 이렇게 튼 인물이 고르바초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20세기에 가장 돋보이는 인물을 들어라 뭐 이렇게 한다면 네. 과학계에서는 아인슈타인, 네. 국제관계에서는 고르바초프가 아닐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그렇죠. 예. 정말 미쳤군요.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중국의 리지안스 상무위원이 방한한다는 소식이 네, 네, 있던데요. 네. 이게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7명이 있는데 7명이 상임위원 가운데서 한 분인데 시진핑 리커창에 이어서 중국 권력 서위 3위입니다.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그러니까 줄여서 전인대라고 많이 하는데 우리의 국회격입니다. 여기에 상무위원장 그러니까 국회의장과 같은 이런 분이 이번 달 중에 한국을 방문할 수 있을 거다 해서 그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고 연합뉴스가 오늘 오전에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회의장 격인 이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우리 김진표 국회의장이 초청해서 네. 방한하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국제 환경이 사실 어렵지요. 그렇지만 올해가 한중 수교 30주년이어서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공을 많이 어려운 입장이지만 서로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만약에 방문을 하면 휴가 중이지 않는 한 아무래도 우리 윤 대통령을 접견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아마도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도 논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윤 대통령이 시 주석의 방한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만일에 시 주석의 방한이 이루어진다면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최고의 우위를 자랑했던 시 주석이 2014년 방한한 이래에 사실 문재인 정권 때도 많이 노력을 했지만 방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 현재의 국제 상황에서 한중 관계 발전에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도 시 주석의 3년임을 확정할 제20차 중국 공산당 대회가 10월 16일 날 계획하기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방한을 한다면 아마 그 방한 시기를 놓고 언제쯤일까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아마 여건만 주어지면 중국 입장에서도 방한하고 싶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최근에 한국이 이렇게 미국으로 이렇게 좀 많이 기우는 것으로 중국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두면 안 되고 좀 이렇게 좀 끌어안는 그런 네. 제스처를 취하려면 네. 아무래도 시 주석의 방한만한 것이 없겠죠. 네. 이렇게 서로 좀 서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현재